2026년 1월 23일 목요일 오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한 장의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미국의 신국방 전략이었죠. 겉으로는 평범한 정책 문서였지만 이 문서를 받아본 순간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서가 단순한 국방 정책이 아니라 지난 80년간 유지되어 온 세계 질서 자체를 뒤흔들 폭탄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세계를 지키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거거든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잠깐 구독해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세계에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죠. 실제로 미국은 한국에 28,500명의 병력을 상주시켰고 일본에는 54,000명을, 유럽에는 10만 명을 배치했습니다. 전 세계 80개국에 총 17만 5천 명의 미군을 배치하면서 말이죠.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미군이 나섰고 중동에서 전쟁이 터질 때마다 미군이 출동했어요. 미국이 없으면 한반도의 평화도, 일본의 안보도, 유럽의 안정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약속을 근본부터 바꿔버렸습니다. 국가방위전략, 줄여서 NDS라고 부르는 이 문서는 미국이 앞으로 4년간 어디에 병력을 배치하고 어디에 돈을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청사진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의 군대가 어디를 지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지침서예요. 2022년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발표한 전략은 이랬습니다.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전 세계의 동맹국들을 지킬 것이다. 미국의 리더십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다. 전형적인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트럼프의 2026 전략은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 본토가 최우선이다. 동맹국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제한적으로 도와주겠다. 정리하면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는 거였거든요. 트럼프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의 기본 철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힘을 통한 평화를 외쳐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군사력을 압도적으로 키워서 누구도 감히 덤비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에 앉힙니다. 그래서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정말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실제로 효과를 보았습니다. 취임 후 첫 10개월 동안 트럼프는 여러 국제 분쟁을 중재했거든요. 2025년 8월 8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평화협정에 서명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이 드디어 막을 내린 거죠. 같은 해 7월에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 휴전을 중재했어요. 다만 일부 충돌이 재발하면서 완전한 평화는 아직 과제로 남았습니다. 12월 4일에는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가 워싱턴에서 평화협정에 서명했지만 협정 이행 여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에요. 이 외에도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중재, 인도 파키스탄 긴장 완화 등에 관여했습니다. 이 때문에 파키스탄과 캄보디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을 정도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미군이 직접 나서서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압도적 군사력을 보여주고 싸우면 너희가 진다는 확신을 심어준 뒤 협상으로 해결한 거죠. 2026 국방전략도 바로 이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2026년 국방전략에서 미국은 무엇을 우선으로 정했을까요? 4가지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본토 방어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죠. 미국은 지난 80년 동안 태평양 건너, 대서양 건너에서 싸우면 본토는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고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10의 속도로 기존 방어망을 뚫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미사일도 북극을 넘어 미국으로 날아올 수 있죠. 미국 본토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서반구 전체를 본토로 정의했어요. 캐나다와 멕시코는 물론이고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심지어 멕시코만까지 미국의 핵심 이익지역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본토 방어 목표의 핵심이 바로 골든돔이라는 계획입니다. 우주에 수백 개의 센서 위성과 요격 미사일을 배치해서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감지하고 적국 영공에서 발사 직후에 격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처럼 거의 100%에 가까운 방어율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중국 억제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최대 경쟁자이지만 접근 방식이 달라졌어요. 바이든 시절엔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장기적 도전이다라며 강경했지만 트럼프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지배하거나 굴욕을 주려는 게 아니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도 막을 것이다. 전면전이 아니라 관리된 경쟁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1도련선이라는 방어선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일본 규슈에서 시작해 대만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선 말이죠. 여기에 강력한 방어망을 구축해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확신시키는 전략입니다. 이것을 거부에 의한 억제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공격해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대만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이든은 대만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방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번 말했지만 트럼프는 침묵하고 있어요. 대만을 협상의 카드로 남겨두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동맹국 부담 분담입니다. 이 부분이 한국과 유럽에 가장 큰 충격을 주었어요. 2025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동맹국은 2035년까지 자국 국내 총생산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 10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었어요. 당시 나토의 평균 국방비 비율을 거의 2배로 올리라는 요구였던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5% 중 최소 3.5%는 핵심 국방비로 써야 하고 나머지 1.5%는 중요 인프라 보호, 사이버 방어, 민간 대비 태세,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 사용해야 합니다. 각국은 매년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2029년에 중간 점검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를 달성하려면 매년 약 969조 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은 GDP의 2.32%를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약 61조 원이에요. 만약 5% 기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130조 원 이상으로 2배 넘게 늘려야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돈만 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진짜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이제 너희 지역은 너희가 직접 방어해. 우리는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으로만 도와줄 것이다. 80년 동안 미국이 주도하던 구도가 바뀐다는 뜻이죠. 네 번째 목표는 방위산업 부활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제조업 부활 철학이 국방 분야에서도 나타났어요. 냉전이 끝난 후 미국은 제조업을 많이 해외로 옮겼습니다.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문제가 드러났어요. 러시아는 저가 드론과 미사일을 수천 발씩 쏘는데 미국과 나토는 고가 무기를 소량만 생산해서 재고가 바닥나버린 겁니다. 러시아 드론은 개당 2만 달러, 근데 이걸 격추하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400만 달러, 200배 비싼 거죠. 이렇게 싸우면 미국이 먼저 파산합니다. 그래서 2026 국방 전략은 국가 동원 수준의 생산 능력을 복원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저비용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체계로 바꾸고 AI와 로봇, 3D 프린팅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동맹국의 생산 능력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한국의 발달한 방위산업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얘기를 해볼까요? 2026년 1월 24일 아침 한국의 모든 언론이 같은 제목을 뽑았습니다. 미국, 북한 억제는 한국 책임 공식화. 국방전략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 높은 국방비 지출, 견고한 방위산업 기반, 의무 복무제를 갖추고 있어 북한 억제의 1차 책임을 질 수 있다.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1차 책임. Primary Responsibility.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명확합니다. 이제 주인공은 한국이고 미국은 조연이라는 거죠. 지난 70년 이상 동안 한반도 방어의 구도는 어땠을까요? 미군이 주도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미군이 중심이 되어 대응했고 전쟁이 나면 미군이 지휘했어요. 전시작전 통제권도 미군이 쥐고 있었죠. 이게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23일 이 불문율이 깨졌어요. 이제 한국군이 1차로 대응하고 미국이 2차로 지원하는 구도가 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북한에 대한 평가였어요. 미국의 신국방 전략에는 북한의 핵 전력이 미국 본토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더 이상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본토 방어라는 최우선 과제의 일부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 국방정보국과 한국 정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5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추정치는 150개에 이릅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매년 추가되고 있는 핵탄두죠. 미국은 왜 한국이 1차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원 재배치입니다. 미국의 군사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한반도에 묶여있는 병력과 장비를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싶은 겁니다. 특히 대만, 남중국해, 필리핀 같은 지역으로 옮기고 싶은 거죠. 둘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주한미군을 유지하는데 연간 수십억 달러가 들어요. 트럼프는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아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셋째는 한국의 성장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 6위 군사력 보유국입니다. 방위산업도 세계적 수준이에요.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를 팔았고 호주의 K9 기술을 이전했죠.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은 이제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까요? 국방 전략은 한반도 주둔 미군 태세를 업데이트하려는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신호죠. 다만 미국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최소 28,500명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의회 승인 없이 대규모 감축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구성과 역할이 변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육군 병력은 줄이되 공군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 자산은 늘리는 식이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전시작전 통제권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전작권은 전쟁이 나면 누가 한미연합군을 지휘하느냐의 문제죠. 현재는 미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있는데 전환이 되면 한국군 대장이 맡게 됩니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이 바로 한국의 독자적 방위 역량 확보입니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같은 능력들이 갖춰져야 하죠. 트럼프 행정부의 2026 국방 전략은 정확히 이 방향과 일치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비핵화 목표를 뺐다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공식 목표로 삼았었어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표현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현실을 직시한 겁니다. 북한은 이미 50개 이상의 핵탄두를 갖고 있고 우라늄 농축도 계속하고 있어요.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트럼프는 1기 때 김정은과 3차례 정상회담을 했었어요. 하지만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죠. 그 경험에서 배운 겁니다. 이번에는 아예 목표를 바꿨어요. 비핵화보다는 억제와 관리에 초점을 둔 거죠. 2026년 국방 전략을 이해하려면 2025년 6월에 벌어진 한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오퍼레이션 midnight hammer, 한밤의 망치 작전이었죠. 2025년 6월 22일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의 활주로에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하나 둘 셋 무려 7대의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가 이륙했어요. 이건 역사상 최대 규모의 B2 동시 출격이었습니다. B2는 한 대에 2조 원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항공기거든요. 미 공군이 보유한 B2는 총 20대뿐인데 그중 7대가 동시에 움직인 겁니다. 목표는 이란의 3대 핵시설이었어요. 포르도 우라늄 농축시설, 나탄즈 핵시설, 이스파한 핵기술 센터였죠. 그리고 각 폭격기는 무게 13.6톤짜리 벙커버스터 폭탄 2발씩 총 14발을 투하했어요. 이 폭탄은 지하 60m 깊이의 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세계 최강 재래식 무기입니다. 작전은 1시간도 안 걸렸다고 해요. 포르도우의 지하 시설은 무너졌고 나탄즈의 원심 분리기는 파괴됐으며 이스파한의 연구동은 불타올랐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의 핵농축 능력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발표했어요. 2026 국방 전략에는 이 작전이 자랑스럽게 언급됩니다. 세계 어느 군대도 이런 규모, 복잡성, 결과의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이 정확합니다. 왜 이 작전을 강조했을까요? 3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첫째는 본토 방어의 실제 적용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능력이 장차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미리 선제 타격한 겁니다. 본토 방어가 최우선이라는 2026 국방 전략의 원칙을 실제로 보여준 거죠.
둘째는 압도적 능력 과시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출발해 18시간 비행해서 정밀 타격하고 돌아올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러시아는 못하고 중국은 더더욱 못하죠. 이게 바로 힘을 통한 평화의 실체입니다. 셋째는 협상력 확보입니다. 이란은 보복 공격을 했어요. 하지만 미사일 몇 발 쏘고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란은 협상 테이블로 나왔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평가들도 나왔습니다. 미 국방정보국의 기밀 평가가 언론에 유출됐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핵심 시설과 농축 우라늄 재고는 파괴되지 않았거나 사전에 이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게 정말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것 자체 말이죠. 이제 골든돔 얘기를 해볼까요? 이건 정말 야심찬 계획입니다. 골든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이에요. 하지만 규모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이언돔은 작은 로켓을 막는 시스템이지만 골든돔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막겠다는 거니까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주 저궤도에 수백 개의 센서 위성과 요격 미사일을 배치합니다. 적국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위성이 적외선 신호를 탐지해요. 그리고 우주에 있는 요격 미사일이 부스트 단계, 즉 발사 직후 로켓 엔진이 연소하는 단계에서 격추시키는 거죠.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대부분 중간 단계나 종말 단계에서 요격합니다. 하지만 골든돔은 다릅니다. 적국 영공에서 발사하자마자 격추시키겠다는 겁니다. 왜 부스트 단계가 중요할까요? 그때가 미사일이 가장 느리고 가장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로켓 엔진이 타오르면서 엄청난 열을 내기 때문에 탐지도 쉬워요. 또한 아직 다탄두로 분리되기 전이라 하나만 격추하면 되죠. 흥미롭게도 이건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 우주에 수천 개의 작은 요격체를 배치해서 소련의 ICBM을 막겠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했고 비용도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결국 포기됐죠.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위성 발사 비용을 극적으로 낮췄거든요. AI와 센서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했고요.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골든돔은 THAAD, 패트리어트 시스템, 장거리 레이더, F-35 전투기, 해군 이지스 함정 등을 통합하는 체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지상, 해상, 공중, 우주를 아우르는 거대한 통합 방공망인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극도로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냉전 시대부터 핵 억지력은 상호 확증 파괴라는 개념에 기반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핵 공격하면 우리도 너를 핵 공격해서 둘 다 멸망한다. 그러니 아무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논리예요. 이게 지난 70년간 핵전쟁을 막아온 논리였습니다. 만약 미국이 100% 방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나 중국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미국이 우리를 먼저 공격하고 우리의 보복 핵 공격을 모두 막아낼 수 있다. 그럼 우린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핵 균형이 깨집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선제 공격 유혹이 커질 수 있어요. 미국이 골든돔을 완성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게 유리하니까요. 러시아 전문가들은 골든돔을 새로운 군비 경쟁의 시작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에 대응해 양쪽 모두 핵미사일을 늘리거나 우주 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중국은 2025년 들어 위성 요격 실험을 여러 차례 실시했거든요. 러시아도 우주 기반 전자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골든돔은 평화가 아니라 새로운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유럽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25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트럼프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가 발표한 내용은 유럽 지도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2035년까지 국내 총생산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방어한다는 나토의 핵심 원칙을 제고하겠다 했죠. 사실상 동맹 해체 위협이었습니다.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유럽 경제는 침체 국면이에요.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세금을 크게 올려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겁니다. 유럽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든 건 러시아 평가였어요. 2026 국방 전략에서 러시아는 지속적이지만 관리 가능한 위협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관리 가능? 유럽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이고
푸틴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 이끄는 나라예요. 더 충격적인 건 우크라이나를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수백억 달러를 지원했어요. 무기, 탄약, 자금, 정보까지요. 하지만 트럼프는 아예 관심이 없다는 신호를 보냈던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협상하세요라고 압박했습니다. 러시아의 점령지 인정 요구와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 거부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제 한국의 상황을 정리해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세 가지 선택지를 앞두고 있다고 분석해요. 첫 번째 선택은 전면 수용입니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독자 방위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길이에요. 단기적으로, 즉 1년에서 2년 안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킬체인이라는 조기 경보 체계,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완성하는 거예요. 중기적으로는 3년에서 5년 안에 군 구조를 육군 중심에서 공군, 해군, 우주군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고 전략폭격기를 들여와요. 징병제를 개혁해서 복무기간은 단축하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핵무장 논의를 본격화하거나 나토식 핵공유 협정을 추진합니다. 이 선택의 장점은 한국이 완전한 국방주권을 확보하고 미국 눈치를 덜 본다는 거예요. 방산 수출도 확대할 수 있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국방비를 올리는 건 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해요. 또한 북한과의 군비 경쟁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도 경계심을 키울 거고요. 두 번째 선택은 부분 수용입니다. 미국 요구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시간을 벌면서 천천히 전환하는 길이에요. 이 선택은 가장 현실적입니다. 한국 재정 여건과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전면 수용은 어렵거든요. 하지만 과도기적 불안정성이 있어요. 미군이 빠지는 도중 한국군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는 공백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 틈을 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선택은 거부 및 재협상입니다.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동맹 재정의를 요구하는 길이에요. 한국은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한미군 유지를 강력히 요구해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카드를 활용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버리면 중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식이죠. 이 선택은 국내 정치적으로는 호응을 얻을 수 있어요.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자는 주장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트럼프는 협상가이지만 강경파이기도 해요. 한국이 거부하면 정말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확장 억제, 즉 해구산 제공을 축소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중국 카드는 양날의 검입니다. 한국이 중국에 가까워지면 미국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질 수 있고 일본과의 협력도 어려워져요. 2026년 1월 23일은 세계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80년간 유지되어온 팍스 아메리카나, 즉 미국에 의한 평화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신호였으니까요. 1945년부터 미국은 전 세계에 군대를 배치하고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 질서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우리가 그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나? 동맹국들은 공짜로 얻어먹고 미국 중산층만 희생했다. 2026 국방전략은 이 불만을 정책으로 구현했어요. 본토 방어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중국 견제고 유럽과 중동은 그 다음이에요. 아프리카?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한국처럼 중간에 낀 나라들은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선택지는 미국 진영 강화입니다. 한미일 삼각 협력을 공고히 하고 호주, 필리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거죠.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독자 노선을 걷는 거죠. 하지만 이건 줄타기입니다. 양쪽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 위험이 있거든요. 세 번째 선택지는 다자 안보 체제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공동으로 한반도를 보장하는 거죠. 이상적이지만 4대 강국이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이 세 가지를 조합한 형태가 될 겁니다. 한미 동맹을 기본축으로 유지하되 중국과는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일본과는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을 견제하는 복잡한 줄타기가 되는 거죠. 2026년 1월 23일에 공개된 미국의 신국방 전략. 이 문서가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는 거죠. 80년간 유지되어온 약속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모든 곳을 지키지 않아요. 동맹국들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합니다. 한국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자주 국방의 길을 갈 것인가? 미국 의존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건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미군이 한반도를 지켜주던 시대, 경제 성장에만 집중하면 됐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워야 합니다. 동시에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균형을 잡아야 해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우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